나는 러시아 북부에서 태어났다. 영하 40도에서 난방은 생존이었고 금속 라디에이터는 우리의 신이었다. 그래서 한국 출장에서 바닥이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웃었다. 세계 최강 난방은 러시아에 있다. 그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 외곽의 한 전통가옥에 들어선 순간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을 들었다. 히터 소리도 없고 팬도 없고 공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방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균일하게 따뜻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열 분포 측정기를 꺼냈다.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 나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러시아식 난방은 공기를 덮인다. 유럽식 난방은 공간을 덮인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사람을 데운다. 그리고 이 간단한 차이가 수천 년의 기술 철학을 뒤바꿀 줄 그땐 몰랐다. 서구 공학자들은 온도를 비효율이라 했다. 그러나 내 눈앞의 바닥은 열역하게 교과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바닥 전체를 하나의 열 교환기로 만든 구조, 실내 온도를 1도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곡선, 그리고 측정기로도 설명 불가능한 인간의 몸이 먼저 알아버리는 어떤 안정감.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난방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이 바닥에서 살아온 시간의 깊이라는 것을. 나는 러시아 공학자의 오만에서 시작해 한국 온돌의 철학으로 끝나는 길을 걸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이야기하려 한다. 숫자가 아닌 뜨거운 바닥 위에서 배운 진짜 난방의 역사. 그리고 왜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열인지. 이 이야기는 바닥에서 시작된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러시아 북부에서 배운 첫 번째 법칙, 추위는 적이다. 나는 러시아 북부, 북위 64도, 겨울이 8개월씩 이어지는 작은 항만 도시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난방은 생활이 아니라 전선잔센이었다. 추위에 뒤처지는 순간 벽은 곰팡이로 녹슬고 창문 틈은 얼어붙고 늙은 이웃들은 한두 명씩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추위는 총보다 위험하다. 그러니 집은 요새처럼 지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라디에이터 배관 배치도를 퍼즐처럼 외웠고 보일러 압력을 조절하던 아버지 손등의 흉터를 기억한다. 러시아 북부의 난방 철학은 단순했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바닥이 따뜻한 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단번에 미소를 지었다. 그건 관광용, 전통 마케팅 정도로만 들렸다. 러시아 난방이 세계 표준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 믿음이 곧 산산이 깨질 줄도 모르고 서울 외곽의 전통가옥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곧장 난방 구조부터 살폈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장면에 멈춰 섰다. 불소리도 없고 히터팬의 날카로운 회전음도 없고 라디에이터 특유의 팍팍 금속 수축음도 없었다. 그런데도 방 전체가 일정하게 따뜻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바닥을 눌러봤다. 그 따뜻함은 무언가에 둘러싸인 듯 고르게 스며올랐다. 난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묻자 가옥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엔 그런 게 없습니다. 불은 바닥 아래에 흐르니까요. 바닥 아래? 그 말은 내 훈련된 이성을 거스르는 소리였다. 러시아에서 바닥은 늘 차갑고 꺼림칙한 경계였다. 냉기 침투의 출발점. 그런데 이곳에선 바닥이 오히려 열의 중심이었다. 말도 안 됐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내가 아는 세계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습관처럼 가방에서 열 분포 측정기를 꺼냈다. 아무 생각 없이 꺼낸 그 장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후 모든 결론의 복선비 되고 있었다. 3. 측정기의 첫 경고. 열이 위로 오르지 않는다. 나는 바닥 네 곳에 열 센서를 붙였다. 그리고 측정기를 가동한 순간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왔다. 바닥 전체가 거의 같은 온도였다.
1.013도 사이의 미세한 편차. 러시아에서라면 고급 실험실의 벽체 단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열이 공기 위로 상승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닥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기가 변온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따뜻해지는 구조였다. 이건 러시아 유럽의 모든 난방 방식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해부하는 접근법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열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그 순간 내 사고 체계의 가장 깊은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온돌 구조의 본질 공간 난방이 아니라 인체 난방. 한옥의 구드를 분석하면서 나는 서서히 패턴을 찾았다. 온돌의 원리는 단순히 돌을 데워 방 전체를 데우는 게 아니었다. 구들장 아래에 연도 옌다어 굴고 배치가 굴뚝까지 이어지는 공기 흐름. 그 성질은 열을 가두고 퍼뜨리고 축적시키는 거대한 천연 열 교환기였다. 방에 앉으면 허리가 먼저 따뜻하고 누우면 등과 뒤꿈치가 따뜻하고 서 있으면 발바닥을 통해 체온이 선행된다. 이건 완벽한 인체 중심 설계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한국은 공간을 데우지 않았다. 사람을 데우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러시아 난방 우월주의가 내 안에서 실금처럼 금이 갔다. 오서구 전문가들의 반박시 갈등의 발화점. 그날 밤 나는 연구소 메신저에 오늘 측정 데이터를 올렸다. 곧바로 서구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댓글이 달렸다. 바닥 난방은 비효율적이다. 열은 위로 상승한다는 기본 원리도 모르나? 한옥은 전통이지 공학이 아니다. 그들의 논리는 20세기 초부터 계속된 서구 난방 표준시의 관성에 기댄 주장일 뿐이었다.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측정기를 켜고 방 한가운데에 앉아 바닥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이건 비효율이 아니다. 이건 다른 철학이다. 내 안에서 처음으로 경의와 존중의 감정이 뒤섞였다. 6현대식 온돌 전통 기술의 완성형. 다음날 방문한 최신식 아파트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과하게 진화시킨 구조였다. 바닥 아래에는 온수 배관이 정교하게 그물처럼 깔려 있었고 분배기 시스템이 따뜻한 물의 흐름을 우아하게 조절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을 열화상 카메라로 쐈다. 붉은 곡면이 깨끗하게 퍼져 있었다. 중앙과 모서리의 온도는 1도도 떨어지지 않았다. 단열재 구조 재바닥재의 특성까지 모두 열 효율을 위해 조정되어 있었다. 서구 난방 방식이 열이 위로 올라가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까에 매달렸다면 한국은 아예 열이 올라갈 이유를 만들지 않겠다 라고 답한 것이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적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출장 마지막 밤 나는 호텔 책상에 앉아 열 분포 측정기의 데이터를 다시 열었다. 8일 동안 기록한 그래프는 아름다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그래프를 마치 심전도처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건 단순한 온도 곡선이 아니었다. 한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겨울과 싸워온 기록이었다. 러시아는 추위를 힘과 화력으로 이겼지만 한국은 지속성과 균형으로 버텼다. 그 차이가 바닥 위의 온도로 남아있었다. 8 마지막 깨달음 기술이 아니라 철학. 밤 3시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온돌은 설계가 아니라 철학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는 목적이 기술보다 먼저 있었던 철학. 러시아에서 집과 난방은 전투였지만 한국에서 집과 난방은 사람을 품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은 러시아에도 분명히 필요했다. 구 아크람의 결심.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고 보고서 첫 문장을 적었다. 온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성된 생활공학 시스템이다. 그 문장은 전통 기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공학자로서 내 양심이 말하는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던 조용한 열이 마치 내 고정관념을 서서히 녹여 없애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알았다. 온돌은 난방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 철학 앞에서 나는 배웠고 겸손해졌다. 9장 데이터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으로 온도를 논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내 수첩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난방 효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늘 3가지 지표를 본다. 열 손실률 heat loss rate, 실내 온도 안정성 temperature stability index, 인체 체감 온도 human comfort factor. 온돌은 이 3항목 모두에서 이상한, 그리고 기분 나쁘도록 우월한 점수를 내고 있었다. 열 손실률 라디에이터의 약점이 드러난 순간 방 한쪽에서 뜨거운 공기를 내보낸다. 따라서 온도가 순식간에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인간이 실제로 머무는 공간 바닥에서 0m 높이는 오히려 가장 추운 지대가 된다. 나는 온돌 가옥에서 이 수치를 비교해봤다. 러시아형 라디에이터 상하 온도차 11, 현대식 온돌 상하 온도차 2.5. 이 수치를 보고 나는 솔직히 무릎이 풀릴 뻔했다. 여태까지 바닥 난방은 비효율이라는 서구권 상식은 겨울이 길지 않은 지역의 비교적 얇은 건축 사례에서 나온 결과였다. 추위가 국가의 정체성인 나라에서 계산해보니 결론이 달랐다. 온돌은 말 그대로 낭비가 없는 난방 방식이었다. 이 온도 안정성 열이 아니라 평온을 다루는 기술. 온도 곡선 차트를 보면 온돌은 특유의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출력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꺼지는 형태가 아니다. 평온하게 올라가고 평온하게 유지된다. 나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마치 기술이 사람의 호흡을 배려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실제로 이런 구조 때문에 바닥에 직접 몸을 두는 삶의 방식 눕기, 앉기, 무릎 꿇기, 좌식 작업이 가능해지고 난방 방식이 곧 생활 문화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디에이터는 난방이고 온돌은 환경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나는 서구식 난방 철학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실감했다. 3. 인체 체감 온도, 조용한 따뜻함의 과학. 측정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지표였다. 온돌은 실제 공기 온도보다 23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는 접촉면이 따뜻해짐으로써 신체 하부의 체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따뜻한 공기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따뜻한 환경은 따뜻한 표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충격적 결론. 온돌은 난방이 아니다. 나는 그날 밤 한국의 목재 장인 김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집이 사람을 덮여야 한다고 믿어왔소. 러시아에서 난방은 생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난방은 생활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이 차이가 온돌 기술을 만들었다. 나는 그동안 열효율, 연료비, 단열, 배관 성능 같은 숫자만을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온돌은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철학적 해답이었다. 방 전체를 고르게 덮이는 기술은 단순히 온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편안한 순간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이었던 것이다. 5. 데이터의 최종 메시지. 출장 마지막 날 밤 11시. 나는 측정기에서 추출한 데이터 그래프들을 러시아 본국 연구실로 전송하며 이렇게 적었다. 온돌은 기존 서구 난방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방식은 열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내 손끝에서 오랜 고집과 오해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나는 러시아 난방 방식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데이터는 이미 내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온돌은 세계 난방 체계의 빈칸을 메우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빈칸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열장 불길 아래 숨겨진 철학. 나는 온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하던 중
문득 하나의 질문이 생겨났다. 이 완성도 높은 난방 구조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일까? 온돌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러나 효율만으로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는 없다. 기술에는 반드시 철학이 깃든다. 나는 온돌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오래된 한옥 장인들과 학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온돌은 불에서 시작되지만 인간에서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이후의 탐사 과정은 이 문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정제된 공학적 사고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 아궁이 열이 아니라 과정을 다루는 기술. 온돌의 시작은 아궁이다. 그러나 내가 본 한국의 아궁이는 러시아의 난로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다. 러시아 난로는 많이 태워 많이 열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궁이는 그 반대였다. 한국식 아궁이 사고방식. 열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열을 긴 여정에 올려둔다. 불길의 강약이 아닌 불길의 이동을 설계한다. 장인 김 선생이 설명해 준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궁이는 불을 관리하는 곳이지 불을 싸우는 곳이 아니오. 불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러시아인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였다. 우리는 불과 싸우며 살아왔다.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불길을 구속해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서부터 천천히 여행하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핵심이었다. 나는 그 철학을 듣는 순간 이해했다. 온돌이 왜 그렇게 일정한 열을 공급하는지, 이 구들고래의 비밀 열의 흐름을 조율하는 길,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열은 바닥 아래의 고래 굴뚝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간다. 나는 이 고래의 구조를 실제 한옥에서 분해해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온돌 철학의 정수를 발견했다. 고래의 공학적 비밀.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불구불한 구조를 사용한다. 바닥 전체에 열이 균일하게 배분되도록 통로 높이와 폭을 다르게 조절한다. 뜨거운 연기와 상대적으로 차가운 연기가 만나지 않게 분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잔열을 회수하기 위해 굴뚝 높이를 계산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난방 구조가 아니라 열의 흐름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태도였다. 나는 여기서 서구 난방 철학과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포착했다. 서구 난방은 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온돌은 열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가의 기술이다. 마치 강을 막아 큰 호수를 만드는 것이 서구라면 한국은 강의 물기를 조금씩 바꿔 흐름 자체를 조정한다. 이 차이가 난방 효율 안정성 체감의 모든 부분을 갈라놓았다. 3. 바닥재의 철학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선택. 온돌 바닥은 단순한 표면이 아니었다. 황토, 돌, 회, 목재가 조합된 이 구조는 단열열전도 습도 조절 내구성이라는 네 가지 문제를 하나의 자연 시스템처럼 해결하고 있었다. 나는 황토를 손에 쥐어보며 물었다. 왜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까? 장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땅이 사람을 덮이는데 가장 적당한 재료니까요. 참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이었다. 러시아 난방은 기술로 자연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돌은 자연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 바닥재 구조를 분석하고 난 뒤 한국의 재료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말을 잘 듣는 재료를 쓴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잘 아는 재료를 쓴 것이다. 이것은 기술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겸손한 과학이었다. 4. 굴뚝 온돌을 완성하는 마지막 기계 장치. 굴뚝은 온돌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장인들은 굴뚝을 결코 단순한 배기 장치로 보지 않았다. 굴뚝은 열의 흐름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장 박동이었다. 한국식 굴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너무 높으면 열이 급하게 빨려나가고 너무 낮으면 연기 정체가 일어난다. 굴뚝 내부 단면적은 고래의 마지막 구간과 정확히 맞아야 한다. 굴뚝의 위치는 바람기를 계산해 배치해야 한다. 장인은 이렇게 말한다. 굴뚝은 집의 호흡구멍이지 폐가 아니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 난방에서는 굴뚝은 필요하기다. 따뜻함이 빠져나가지 않게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굴뚝이야말로 온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었다. 결론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의 태도였다. 며칠간 아궁이, 고래, 황토, 굴뚝을 연구하며 나는 한 가지 결론을 확신하게 되었다. 온돌의 진짜 중심은 불도, 열도, 구조도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불을 부드럽게 다루고, 열을 흐름으로 이해하고, 자연을 적으로 보지 않고, 집을 하나의 생명처럼 다루는 태도, 이 모든 태도가 모여 오늘의 온돌이라는 완벽한 난방 구조를 만들었다. 나는 연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온돌 철학을 한 줄로 정리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천천한 지혜의 축적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러시아로 돌아간 뒤 발표하게 될 논문의 첫 문장이 되었다. 11장 러시아로 돌아온 날,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모스크바 국립난방연구소 본관 회의실에 서 있었다. 벽마다 걸린 오래된 난방 도면들은 여전히 러시아식 라디에이터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나는 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온돌 분석 자료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마치 이곳의 공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구소 동료들의 표정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반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 우리 방식보다 우수할 리 없다. 전통 건축, 그게 현대 수치와 비교가 되나? 이 말들은 내가 오기 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것처럼 날카롭고 빠르게 날아들었다. 나는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소의 수석 기술자 이바노프가 말했다. 열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벽에 세워야 하지. 그의 말은 교과서 속 1페이지 문장이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내게는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었다. 나는 차트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라디에이터 방식 상층부, 온도 과도 상승, 온돌 방식 바닥 중심의 균일 분포. 나는 차트 곡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다. 열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머무는 높이에서 열이 머물도록 설계한 기술도 존재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동료들의 눈빛은 두 가지 감정으로 나뉘었다. 저 자식, 돌아와서 무슨 말을 시작하는 거지?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가? 그러나 수석 연구진 대부분의 반응은 단 하나였다. 부정. 난방공학자 페트로프가 서류를 들추다가 비웃듯 말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건 비효율이다. 전통 방식일수록 에너지 소모는 커진다고. 나는 이번엔 한국에서 찍어온 현대식 온돌 시스템 단면도를 펼쳤다. 바닥 단열층, 난방 배관의 루프 구조, 열 손실 최소화 설계, 황토 및 목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표면, 열 보존 특성, 그리고 열 손실률 분석 그래프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비효율이라는 건 데이터를 보고 난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래프를 5초간 보고 말을 잃었다. 나는 그 짧은 침묵에서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도 서구식 표준과는 맞지 않잖아. 그래. 나는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유럽 난방 표준 EN442가 띄워졌다. 수석 연구원 스베틀라나가 말했다. 우리는 이 표준을 30년간 따라왔다. 바닥 난방은 부록에 불과한 기술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가 한국에서 깨달은 결론을 말했다. 표준이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표준을 바꿉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마지막 카드 측정기 데이터 곡선을 꺼냈다. 한국에서 수집한 온도 안정성, 체감 온도, 열 분포의 완벽한 곡선들. 이 곡선들은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곡선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던 이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해낸 기술을 표준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무시해야 합니까?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틀린 건가요? 이 한마디가 기존 연구진들의 얼굴색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리고 갈등은 이제 시작될 뿐이었다. 회의 후 연구원들은 둘로 나뉘었다. 일파 보수파, 러시아 난방, 전통은 건드릴 수 없다. 바닥 난방은 보조 기술이다. 표준이 모든 것이다. 이파 개혁파, 온돌은 열역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기존 난방 이론의 빈틈이 드러났다. 새 표준을 만들 수 있다. 그날 밤 연구소 단체 메시지방은 난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균열이 시작됐군. 온돌 기술은 단순히 내 고정관념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제 러시아 난방학계, 더 나아가 서구 난방 체계 전체를 흔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시작됐다. 나는 다시 연구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지고 온 황토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투박한 이 재료가 러시아 전체의 난방학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온돌은 세계 난방을 다시 쓰게 만들 기술이야. 이제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어. 이 말은 앞으로 펼쳐질 학계정부 표준기관과의 더 큰 충돌의 서막이었다. 12장 표준위원회 앞에서 나는 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러시아 연방 난방에너지 표준위원회 RFHES로부터 공식 소환을 받았다. 귀국 후 한국 온돌에 대한 과도한 긍정 보고가 학계의 혼란을 야기했다. 위원회 출석을 명한다. 사실상 경고장이었다. 나는 이들이 단순히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돌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직감했다. 1. 표준위원회 30년간 누구도 흔들지 못한 벽. 위원회 회의실은 무겁고 장엄했다. 벽에는 러시아 난방 역사를 상징하는 청동 부조들이 걸려 있었다. 라디에이터의 발명, 수력 보일러의 혁신, 극지 난방 시스템의 진화, 그 모든 것이 공기를 태운 난방을 찬양하는 역사였다. 위원장 세르게예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노보체르카스, 당신의 보고서는 러시아 표준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부정이 아닙니다. 더 나은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순간 위원 12명 중 절반이 심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이 첫 번째 신문 온돌은 전통일 뿐이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온돌은 고대 방식 아닌가? 러시아의 현대 표준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 나는 한국에서 찍어온 자료를 전면 스크린에 띄웠다. 온도, 분포, 그래프, 바닥 표면, 열 안정성, 열 손실률 비교, 바닥 단면, 구조 분석,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통이 아니라 전통에서 진화한 현대 기술입니다. 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3. 두 번째 신문 효율이 떨어진다는 공격. 또 다른 위원이 말했다. 바닥 전체를 데우면 효율적일 리가 없잖나. 나는 준비해온 열역학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띄웠다. 라디에이터 난방, 위로 상승하는 열 바닥 냉기 유지 에너지 손실 증가, 온돌 난방, 바닥 면적 전체가 저온 난방 열이 체감 온도 중심으로 머무름, 최소 손실. 그리고 말했다. 효율은 열을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온돌은 사람의 생활 고도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자 한 위원이 낮게 말했다. 이건 기존 교리와 다르군. 그 말은 곧 변화의 시작이었다. 위원장 세르게예프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유럽 표준을 따르고 있다. 온돌 같은 방식은 체계 바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위원장님, 왜 우리는 남의 표준에 갇혀야 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 위험한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술의 가치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세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순간 몇몇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결정적 순간 측정기 데이터의 개봉비 복선, 회수 시작.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바닥 열 분포 측정기 데이터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 곡선은 완벽했다. 라디에이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평탄한 온도 분포. 회의실에 짧고 깊은 정적이 흐른 뒤 위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위원회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1. 온돌 기술 검증 위원회의 신설. 한국식 난방을 공식적으로 재평가. 새로운 열 분포 모델 구축. 이 결정은 개혁파의 승리였다. 이 나에 대한 징계 심사 보류. 논쟁이 끝날 때까지 보직 유지. 이것은 보수파의 마지막 체면이었다. 세르게예프 위원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러시아 난방학의 지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판단은 열의할 겁니다. 7장의 끝 전쟁은 이제 공식적인 무대에서 시작되었다. 위원회를 나와 밖으로 나오자 차갑고 무거운 모스크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한국의 조용한 바닥 열기를 떠올렸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러시아의 난방 표준을 바꾸는 일, 서구식 난방 구조를 다시 쓰는 일, 그리고 온돌이라는 조용한 기술을 세계 무대 위에 올리는 일. 이 싸움은 나의 명예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의 진실을 위한 전투였다.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온돌이 깔린 작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측정기는 이미 가방 속에 넣었다. 더 이상 숫자가 필요 없었다. 이 바닥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귀로가 아니라 몸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나는 난방을 견뎌내기 위한 기술로 배웠다. 매서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금속 라디에이터와 보일러 압력, 열효율 수치에 집착했다. 그러나 온돌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가장 편안한 온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천장도, 공기도 아닌 바로 발바닥, 그리고 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기초의 따뜻함이었다. 이 단순한 사실이 한국의 건축을 만들고 생활 문화를 만들고 결국 한 민족의 일상,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한국의 현대식 온돌은 더 이상 전통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학물리 생활 철학이 오랜 세월을 관통해 만들어낸 조용하고 완성도 높은 구조물이었다. 나는 출장을 떠나던 첫날, 러시아 난방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온도를 구식이라 부르던 내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소가 새었다. 기술 우월주의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눈멀게 하는가. 온돌은 따뜻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 사는 방식을 만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한 손을 대었다. 그 열은 마치 땅에서 직접 올라오는 듯 부드럽고 일정했다. 한국인들이 이 바닥 위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다. 이 여행은 온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온돌이 만들어낸 인간의 시간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음을. 그날 밤, 서울의 불빛 너머로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문득 떠올랐다. 돌아가면 동료들은 아마 이렇게 묻겠지. 온돌이 그렇게 대단했나?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 그것은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열이었다.